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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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혜영이라고 하고요. 소속은 도시재생활동가 협동조합 티움이라는 회사에서 있습니다. 제 스토리가 궁금하실 텐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어공으로 도시재생본부 쪽에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일하면서 희망지 사업 이런 거를 세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퇴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티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연이 되게 많았어요. 코디네이터 분들이 다들 그 사대보험이 안 되는 계약직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주민들을 도우려면 이런 코디네이터들 또는 활동가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녹색 친구들이나 이런 조직들이 꽤 많아져서 사실은 많이 좋아진,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고요. 지리 석박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시계획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데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학문 속에서 약간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전체 과정 이야기인데 정확하게는 사례를 통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수립, 혹시 결혼할 때 남편하고 우리 아들, 딸 몇 낳고 이런 얘기 계획 수립 하셨죠? 그대로 되셨어요? 됐어요? 되셨어요? 하나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건 리스크와 액시던트의 어떤 상황들을 최소한 위험 없이 가기 위해서 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 내 가정이니까 내 남편하고 둘이 세우는 걸 되게 당연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혹시 예전에라도 내가 우리 동네에 계획 수립을 하는 걸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있었어요, 제도가. 도시계획에는 원래 제도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 놓고 100명, 200명 모아놓은 자리에서 공청회를 하고 질의응답은 서면으로 하세요라는 평가를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참여하신 분은 그 설명하는 사람은 1년, 2년간 계속 고민했던 사람들이지만 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계획을 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계획 단계에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의견들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순서로 조금 넘어가고요. 요즘 도시재생이 과연 정답일까? 도시재생 굉장히 비판적 의식도 많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다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도시재생은 막 다 될 것 같아요. 얘만 들어오면.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든 단계와 또 주체가 이렇게 세 개죠. 지금 여기도 주체가 두 팀이거든요. 전문가 그룹하고 주민. 거기에 이제 행정까지 끼면 행정은 행정 룰이 있고 주민은 주민들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사고방식과 입장이 있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지역이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잘 모르지만 여태까지 들은 정보로 우리 마을에서 이런 과정을 좀 하면 제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4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얘기하시죠.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재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였어요. 2012년도에 제가 서울시 들어갔을 때는 재개발을 신청하는 건 있었지만 재개발을 그러면 하다가 우리 마을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나는 분담금을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안 하겠어라고 하는 노를 할 수가 없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2013년도에 노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를 했는데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10년간 재개발 구역으로 못 끼니까 행위 제한이 걸려서 지붕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집수리도 못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남 3구역에 살았는데 저희 도로가 이상해서 전화를 해요. 구청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거긴 재개발 구역이어서 공공자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슬럼되죠. 근데
재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이유는 나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그나마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시거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서울은 6, 7년 전부터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전국이 다 준다고 하는데 서울도 줄고 있어요. 위성도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논의도 있어요. 약간 뻥을 보태서 서울시청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시청을 사장님으로 뽑는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없어요. 나이대가 한 50쯤 되면 고양 신도시에서 많이 고양시에서 오고요. 나이가 조금 젊으면 김포, 하남 이런 데서 신도시 주변에서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서울 자체도 인구가 주는데 과연 포크레인으로 계속 도시를 개발하는 게 과연 답일까? 라는 이제 이런 고민도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거를 변경하고 주거를 개선하는 건 철거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진짜 눈을 이렇게 뻑 떴던 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야, 전면 철거하면 없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 아, 그때는 요때예요. 요게 어디 있을까? 요때예요, 요때. 80년도, 90년도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은평구에 거주하게 됐어. 청계천에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지금 하나 남은 백사마을이라는 상계동에 있는 데에 가게 됐어. 거주를 하게 됐어. 그때 쫓겨나는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인데요. 제가 아까 제 신접살림의 처음은 한남 3구역에서 시작됐는데 저는 중상층은 아닌데요. 중하층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생각들은 이런 게 있는 거였어요. 뉴타운을 하면 저 같은 아이 낳고 이제 결혼하고 신접살림 시작한 중하층들이 다시 재입주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면 계속 도시를 가꾸는 방식, 사는 사람들이 가꾸는 방식에 재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 뭘까요? 멈췄습니다. 얘를 해도 안 돼요. 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막 갈등이 심화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5년, 16년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입주하기 힘들어요. 10년간의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가지고 재개발할 때 입주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1억만 분담하시면 돼요. 지금 사는데 28평? 아, 빌라요? 네, 그럼 아파트 28평 가시려면 1억만 분담하시면 돼요. 근데 청산에서 다 하면 사실은 사업비가 확 증가하니까 미안한데 열쇠키를 받으시려면 1억 내셨잖아요. 1억 더 내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 맞벌이 부부여도 1억을 1년 안에 모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부작용 속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의 이게 재정비 촉진법이라는 게 뉴타운법이거든요. 주거 환경 개선 기반 시설만 주면 도시계획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실 줄 알았어요. 도로만 잘 닦아주고, 그런데 실제로 주거 환경이라는 요소를 볼 때 주거 환경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선생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어디가 먼저 생각나세요? 도로가 생각나세요? 내 집이 생각나세요? 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도 몰랐지만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한남뉴타운 3구역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예. 고바위를 내려와서 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친구한테는 한남동 그러면 내 친구들이 있는 곳, 거기에 어디 무슨 쌀국수 먹었던 곳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뭐 유식한 말로 어포더블 하우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거주하기 심리적으로 원하고 내가 그걸 지불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큰 모토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만능은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정책을 설명할 땐 저도 13년도에 서울시에서 정책 팔러 다닐 때는
이런 거 괜찮아요. 해제 지역 와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 생각보다 이게 무슨 코드가 서로 어긋나냐면요. 개발이라는 7, 80년의 역사를 갖고 왔잖아요. 어느 날 나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 건물이 확 들어서고 도로가 확 뚫렸어요. 이런 걸 경험하시다가 도시재생을 하자고 하니 눈에 안 보인다. 너는 맨날 협의만 하냐? 왜 모이냐? 결정도 안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거 맞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가 어떤 건지 저한테 일부러 강의도 요청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니 실제로 협의나 그 다음에 결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은 지리지리하고 조금은 더디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저거야. 내가 생각하던 게 저거야. 저것만 우리 동네 들어오면 한순간에 확 개과천선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거는 더디게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선생님 100억 가지시면 뭐 하시겠어요? 갑자기 로또가 돼서 100억이 됐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죠? 멍 좋아 됐어. 내 삶은 됐어 이제. 개인에게 100억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하지만 100억이 행정돈으로 지금 우리 동네 저만한 사이즈에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한테 이제 담당자에서 100억을 줬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신혼 1동 도시재생 사업제 담당하고 다 해. 국장님이 모든 걸 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야 거기가 막힌 길이니까 도로도 좀 뚫고 거기 그래. 거기 쓰레기 너무 많아. 거기 정거장 하나 이렇게 조금 땅 사가지고 정거장을 아예 크게 대규모로 만들고 그러려고 해요. 땅값이 얼마예요? 100억은 생각보다 공공자원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아서 얘를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얘를 시작으로 도시가 이제 우리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다음에 계속 약간 가꿔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와의 핵심의 큰 차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이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들이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행정이 PPT에 3D 쫙 올려가지고 이겁니다. 이걸 하면 됩니다. 동의서만 내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PPT를 보여주기까지 행정하고 전문가가 한 1년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계획 수립 1년간 지리지리하게 야 이건 도로가랑 협의 갖고 와야 되잖아. 협의회 갖고 와. 그래야지 도로가랑 협의해서 뭐 하고 야 이거는 동사무소 동장 난리 난다. 동장하고 협의하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게 되는. 그래서 진짜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또 그 이꼴 쉽지 않겠는데? 한순간에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런 것들이 좀 내포돼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도시재생이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왜 서울시는 하라 그래?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현재의 제도와 법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 동네를 가꿀 수 있는 방식 중에 그래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한 번도 도시계획에서 지역을 섹터를 딱 정해주고 이 기간 동안 4년에서 5년 동안 이 지역에다 100억을 투자하면서 모든 인적자원 인프라를 넣겠다라고 했던 경험은 사실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수많은 계획을 수립했고 연구원에 있을 때도 수립했었지만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방식 중에 지금 현 방식 중에 하나이고 또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계속은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김포가 신도시가 생긴다는데 애를 위해서 이사를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민 이전에 그러면 이사 가기 이전까지 2, 3년은 사셔야 되잖아요. 뭐 분양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방식이라서 도시재생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같이 하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님이 와서 도시재생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도시재생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요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 사업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200억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원은, 인적 지원은 해주시나요? 근데 4년 끝나고 우리 끝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후속 조치는 없어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성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틀거리를 가져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길지만 뭐 이런 법이지만 도시재생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법 상에 있는 법에 근거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법에 근거했다는 건 정책 사업이지만 사장님이 바뀌시면 없어질까요? 사장님이 바뀌어도 사장님이 법을 만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계속 가는 사업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마중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계사업이라는 얘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런 도시계획, 도시개발에서는 만약에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울시를 딱 놓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 몇 개 들어왔어? 우리 3개 뽑기로 했는데 4개요. 4개 들어와서 하나 떨어뜨려야 되네? 어머, 작년에 강서 붙여줬잖아. 약간 효율적과 배분적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근데 강서가 그렇게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을 했는데 골목길 재생을 연계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볼 때 얘네 전통시장 연계형 사업 줬는데 골목길 또 줘야 돼? 야,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배분을 했거든요, 지역을. 그랬더니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이 무지하게 큰 것 같지만 우리 동네 뭐 공동이용시설 짓고 도로 좀 파손된 데 좀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없는 돈인데, 그래서 공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하나는 마중물 사업은 우리가 원래 그 국비 예산으로 주는 거고, 지자체 연계 사업이나 부처 협업 사업이나 민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전체를 얘기해서 모든 걸 공간적으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쓴 거예요. 네,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네, 진짜로. 왜냐하면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100억을 나라 돈으로 1000억을 썼는데 그래서 42개를 했어요. 그 42개의 지역에 한 군데를 가면 어디 했냐? 어디 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들을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 그 다음에 체감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연계, 중복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과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것만 했습니다. 계획 수립만 하고 안녕했습니다. 저는 제가 연구원에 이제 충남연구원에 있었는데 한 5년간 있었는데 저는 실행하는 걸 본 적은 사실 그때는 없었어요. 내가 계획을 되게 잘 세웠다고 생각하지. 책상에 앉아서 가끔 현장도 가고 되게 잘 세웠다고 멋져. 근데 어느 날 가서 이제 우연히 뭐 여행 가다가 또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한 4, 5년 후에 보면 그 계획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 계획이 멈춰져 있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계획은 여기 안에서 멈췄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준비 단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과 실행이 같이 머무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누구도 합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20년간 아무도 가꾸지 않은 재개발 해제 지역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됐던 낙후된 지역에 4년 동안 100억이나 얼마 정도의, 뭐 20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짜자잔 하지는 않는다고 우리도 모두 인지하고 있잖아요. 감쪽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단이 붙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공동이용 시설에 몰입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합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공동이용 시설을 운영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즘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막 워크숍하고 의견을 듣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공간 워크숍을 진짜 수도 없이 해봤는데 지역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맥시멈 면적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면 우리가 딱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평 정도면? 대략. 약간 부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창고도 조그만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칸막이로 한 2팀 정도는 들어가서 놀아야 될 것 같고 가끔은 한 7, 80평? 와우. 7, 80평이면 만약에 그게 층수가 어딘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하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시라면 한 4, 50만 원의 공과금이 들어요. 예. 저는 사실은 30평입니다. 부엌 조그만 거 있고요.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조그만 창고 있어야 돼요. 꼭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물건이 쌓이더라고요. 사람 살다 보면. 그리고 공동으로 한 20, 30명은 모일 때가 있어요. 더 큰 규모는 자치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 가면 되는데 네. 여기를 어떻게 그래서 요즘은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은 실현은 못했는데 이 정도의 공간인데 가변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납장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책, 뭐 미디어 하자 그래가지고 방송 도구 생기고 뭐 애들하고 뭐 좀 꽃놀이 뭐 이런 거 하자 그래서 꽃이 생기고 그 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전에는 얘기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은 계속 약간의 피드백,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들이 바뀌는 것들을 실행하면서 계속 교감하면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되 마지막에 생긴 공동이용 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한다라는 게 약간 꿈 같은 로드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요즘 준비 단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옆집 사람들하고 말해본 적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된 적도 없으니 희망지 사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획 수립 단계 때 충분히 이것들을 익히고 내가 실제로 내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고 실행되는 것도 저희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공동이용 시설을 예를 들었을 때 공동이용 시설을 저는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냥 몇 평에 어느 정도 어느 공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가 끝나실 거예요. 계획 단계에는. 근데 실제로 실행 단계 때는 뭘 하냐면 도면을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고 토지를 매입할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을까요? 여러분들의 욕구가 같을까요? 한 2년 후거든요. 100% 달라져요. 100% 달라져요. 그럼 실시 설계 때 그럼 우리는 진짜 우리가 2년 전에 잘못 말했네.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실시 설계 단계에도 사실은 참여하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아주 작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암사 같은 경우는 이주원 본부장이 여기 계신 암사 같은 경우는 그 센터에서 공사할 때 감독원 제도를 통해서 일부러 다 있었어요. 왜? 이게 아주 미세하게 층별로 전기를 뽑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는 계속 되는 거고 집수리 생각하시면 돼요. 집수리 업자한테 맡겨놓고 나 여행 갔다 오면 원하는 대로 짜잔 돼 있죠. 그래서 왜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지키고 서 있어야 돼.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내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계획할 때는 그래 고래 하면 될 것 같아 했는데 고래 할 때 고래가 제도적으로 안 된대요.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저는 이거를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세컨드에 분명히 의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집수리할 때 그래요. 머릿속으로 그래. 목욕탕 조금 고치고 베란다 조금 트면 완벽해. 해보고 나니까 야, 왜 그렇게 부엌이 지저분하냐. 부엌도 같이 할 걸.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이 과정들이 계속 지역을 가꾸는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다른 거와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4년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희망지 사업을 한 거고 올해 계획 수립을 하면서 계획과 실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저는 소흥정동 때 의제라고 생각해서 발굴된 것들이 실제로 계획에 안 담겼어요. 왜? 왜일까요? 말할 때는 제3 유체화탈 화법을 쓰시거든요. 그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은 실행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없었고 욕구가 달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과 실행을
내년, 후년까지는 하고 마지막 단계 때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단계, 주민주도라는 말 서울시가 쓰지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 주민주도는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공동이용시설을 매입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졌어. 그러면 그 마지막 사업 단계 때는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는 거지. 지원받아서. 테스트 시범 파일럿 사업처럼.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요렇게 완성 단계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완성 단계는 아니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봤는데 과연 우리 동네가 진짜 살기 좋은 동네인가? 뭐가 부족하지? 뭐는 더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에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창신승인의 목표예요. 활성화 계획에 있는 목표.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4년 동안 이거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형 도시재생이라고 말을 하고 국토부가 하는 건 도시재생 뉴딜자가 붙어요. 뉴딜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뉴딜. 루즈벨트 대통령도 제대로 잘 못한 걸 저희가 4년 만에 어째 하나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마중물 사업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선택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해놓고 주민들이 볼 때는 아씨 이대로만 되면 꿈 같다 야 이렇게 됐는데 4년 지나고 나니 뭐 했지? 라는 얘기는 저는 미스매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 수립 단계 때 이거를 저희가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안 했어요, 솔직히. 이거를 같이 주민들하고 우리가 그러면 꿈꾸는 게 뭐냐, 4년 동안.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라는 것들을 계획 수립 단계에 이제 해야 되고요. 이런 조직들이 도시재생 안에는 있죠. 센터도 있고, 전담 조직이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다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이 조직이 돼서요. 주민이 돼서가 아니라. 보세요. 주민이라고 하면 약간 복수와 단수를 섞어가는데요. 주민, 나 주민이야. 내가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민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조직이에요. 주민협의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담겨야 돼요? 민원 서류, 연명 서류? 활성화 계획의 계획으로 담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사안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창신승인 얘기지만 제가 이걸 갖고 오는 이유는 오래됐지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조직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현장이랑 주민 조직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보세요. 이게 2013년 버전이거든요. 주민협의체가 옆에 있고 행정 조직들이 가운데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현장과 주민협의체 분들이 여기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결정과 책임과 권한은 누가 가져요? 저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걸 처음 연습하는 게 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주민협의체가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송정동이고요. 아프게도 올해 저희는 활성화 공동체 용역에 저희 회사는 떨어졌어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지역인데 희망지 때부터 갔었고요. 총 한 4.5년간 같이 했던 지역입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지금 실행 단계인데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까지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하시면 서울이 떠오르세요? 김포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송정동 주민들이 처음 가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 뭐였냐면 우리는 광진구의 독도요. 본인 지역에 술 먹고 오면 송정동 가주세요. 그러면 김포에 간 적이 많으시대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생활권으로 보면 여기 요렇게는 광진구입니다. 여기가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윗마을, 아랫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윗마을 분들은 보통 분자역으로 가는 광진구 생활권이고요. 아랫마을 분들은 마을버스가 여기 종점인데 여기 나와서 성수역이나 뚝섬역으로 가는 방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만 요 안에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은 핫하지만 중공업 지역이라서 되게 혼재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혼자 등교하기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기도 해요. 트럭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이런 지역이고요. 도시재생을 이제 시작을 했고 희망지를 18년도에 했고 19년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저희 TUM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뭐 늘 하는 것들입니다. 주민 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주민총회, 공청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성과 공유회라는 형태로 연말에 이제 잔치 같은 것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조금 공유를 드릴게요. 코디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게 도시재생 사업을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현장에 있는 분들과 주민들 간의 괴리이기도 한데요. 코디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장 센터에 계신 분들은 짜잔 우리가 오면 우리한테 요구를 막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나는 어떻게 해주지? 나는 디자인 전공자라서 도로 잘 모르는데?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 와서 코디들이 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선정된 것 같아요. 네. 관주도의 성향 여전히 보이고 주민 참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민을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맨날 홍보야. 전화 돌리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왜 안 오세요? 회의신데 이거야. 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초특 코디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무도 요청하시지 않았잖아요. 서울시에다 건의하셨어요? 도시재생 하자고? 건의하시지 않아요? 되게 선제적으로 나가요. 저희 나라가. 도시 안에서 도시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해제됐어. 야 여기 주민들 필요할 거야. 도시재생 하자. 창신승인 2013년도 기사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재개발분들이 여전히 그냥 재개발하자라는 말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난 그냥 살 텐데 저거 또 다른 공공재개발 아니냐 도시재생 이런 분도 있고 거기에 미스매칭이 뭐냐면 주민들이 진짜로 여기까지 극도로 나 하고 이런 거 해주고 싶어. 외국은 이런 것도 있대. 일본도 이런 거 있대. 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행정이 한 게 아니라 행정이 봤을 때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선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 참여라는 게 되게 애매한 미스매칭이 생각이 탁 다른 거죠. 어떻게든 안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송정동 같은 경우는 2만 명의 주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의제를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여기도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운트하면 누적으로 하면 막 1000명, 2000명이지만 만약에 개인 이름으로 따지면 사실은 100명을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100억짜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2만 명의 주민 중에 100명의 얘기를 듣고 수립한 계획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냐? 라고 했을 땐 띠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만 열심히 수립하면 되는데 공모사업하고 주민협의체도 선정해보고 그 다음에 뭐 청정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모임을 발족해서 시도해보고 그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아직 계획이 픽스되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만약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행할 때는 또 바꾸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작은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의제 중에 돌봄 의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진짜 그게 필요하면 계획에 집어넣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저희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 드릴게요. 저희는 돌봄이 이슈가 있었어요. 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애들이 여기 와서 노니까 너무 좋다. 학원과 학교 가는 텀에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안락하다 라는 말이 1년 후에 탁 대답을 나왔어요. 그래 우리 동네 역시 학교도 BTL이야. 없어질 수도 있어. 역시 애들을 챙겨야 돼.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딱 시작되고 서울광역센터에서 KT 연계형으로 지역 돌봄 사업을 딱 던져줬어요. 사업비도 주고 강사도 붙여주고 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딱 엄마들이 모이셔서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돌봄 일자리야. 그리고 이 퀄리티를 어떻게 믿어? 그거에 대한 소비자로 된 엄마들은 이 퀄리티를 어떻게 믿어? 차라리 학원 중에 셔틀을 바로바로 연계하는 데 쓰겠어. 라는 게 6개월 동안 지리지리하게 이제 막 그 KT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결론이었어요. 이게 막상
제가 뭘 비유하냐면요. 저 이제 아기를 늦둥이를 작년에 낳는데 큰애랑 차이가 엄청 커요. 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똑같은 우리 동네 이런 도시생이 왔을 때 나는 뭘 원한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 선뜻 문화교실을 원하진 않아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15년 전에도 아이를 키울 때 분명히 저희 동네에도 공공이 하는 문화교실이 있었을 테지만 저는 호플러스의 문화교실을 보냈어요. 왜? 엄마 맘카페에 올라가면 거기가 훨씬 잘한대요. 근데 공공이 어떤 서비스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왠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조금 돈이 있으면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요가 가세요? 아니면 뭐 한요가 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그래서 그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면 와 대단한데? 이런 데 가세요? 후자 가죠. 예, 그래서 이게 미스매칭인 거예요. 있으면 좋겠어지만 있으면 좋겠어 안에 가로가 되게 많은 거예요. 퀄리티는 문화센터보다 더 좋고 돈은 어디보다 문화센터보다 더 저렴하면서 또 가운데 뭐 픽업 서비스도 하고 등등등등등 있으면 보내겠어였던 거예요. 근데 행정은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인 거고 또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엄마 같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분들이 그런 강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 얼마 줄 건데? 나 한 달에 못해도 한 200, 300은 줘?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있으면 좋겠어?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가로에 있는 욕구들은 완전히 다 다른 구조여서 실제로 계획을 아까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정말 용역사가 잘 세워도 우리 마음에 안 들 거고 우리가 진짜 고심해서 세운다고 해도 2년 후에 우리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바뀌어요. 제가 아이를 중3인데 키워보니까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도시생을 참여했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참여하고 아이가 중1 때 참여하고 중3 때 참여하면 완전 저는 다른 얘기할 것 같아요. 중3 딱 되니까 우리 아들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는데 그럼 여기서 육아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나는 그닥 도서가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죠. 이거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연계 사업이나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보통 제가 남양주에서 총괄코디를 올해 마지막 연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네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말을 한 3년째 하니까 그래 올해는 해보자. 왜? 내년에 네가 다 나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안 될 거에 대한 가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야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안 됐대. 안 됐대야. 들어서 누구한테. 야 그런 거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잘 안 된대. 안 된대에 이만큼을 쓰세요. 근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작게라도 해보시는 경험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만병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내 생각도 변할 수 있고 행정도 변할 수 있고 제도가 그게 뒷받침해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는 가벼운 것들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냥 센터랑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연계 사업을 활용해도 되고요. 생각보다 서울시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루트가 되게 많아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주민공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했던 캐릭터여서 아까 말씀드린 돌봄은 활성화계획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여가 계속 건강하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도했던 건 요거였어요. 의제를 발굴하고 여기 3명이 모여. 오케이. 근데 엄마 셋이 뭐 하고 싶다고요? 나중에 수세미 뜰기 팔고 싶다고. 좋아. 수세미 뜨는 공모사업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팔아보세요. 팔았더니 야 안 팔려. 네이버 보니까 네이버 되게 이쁘게 만들어. 더 싸. 그만하자. 네? 오케이. 그럼 다시. 근데 야 남은 게 있어. 내가 그러면서 202동 엄마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 아니 그냥 되면 했는데 우연히 오라 그래서 사이가 좋아져서 그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무슨 얘기가 나와? 책 읽기 동아리 모임 할래? 그래, 오케이. 그럼 다시 책 읽기 동아리 모임. 이런 식으로 계속 조그맣게 굴려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공모사업 하시죠? 그 공모사업이라는 걸 활용하면 되고 센터 돈도 있고요. 시돈도 있고요. 구돈도 있고요. 그것들을 계속 했는데 개 하나. 그래서 이걸 확장해야겠어. 근데 우리가는 약간 참여하는 구조이고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어. 그럴 정도 사이즈면 계획에 담으세요. 공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가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공동이용시설 4층으로 계획했으면 3층 정도에 우리 한 20평에서 거기를 꾸미는 걸로, 그리고 사업비를,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100억에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게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어떻든 사업이라는 게 3년이 예상하지만 3년 안에 안 끝나고 4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 한 10년 했더라도 한두 지역 정도 마무리를 졌는데, 미안하지만 2만 명인 지역도 모이면 10명이고요. 네, 제가 샛들마을 사업을 했는데 64세대에 있는 지역도 모이면 10명이에요. 그 10명은 진리불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0명이 어떤 때는 또 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8명이 됐다가 한 12명 됐다가, 예, 힘 받아서 또 한 15명 됐다가 다시 또 지리지리해. 그럼 다시 5명 됐다가, 이 중심코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너네 서울시는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야, 신월일동 몇 명 참여해? 사무국장 200명이야. 야, 지금 되냐? 성수동은 지금 400명 참여한대, 명단이. 근데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 주민협의 체육 때 몇 명 와요? 그럼 다 까보면 20명 대회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야, 그런데 그러면 코디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초급 코디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주민들은, 야, 어차피 뭐 100억 쓰는데 우리끼리 맨날 뽁짝뽁짝 하는데. 근데요, 해보고 나니까요, 그 구심점이 있는 거와 없는 건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도시생활이 끝났어요. 여기가 잘 끝났는데 행정이 보기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갈까요? 생판 모르는 신원이 2동을 가가지고 쓰실까요? 희망지 했을 때 그때 주민 모임 있었고, 활성화 계획할 때 그때 주민 모임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대표님, 여자 대표님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연속이 되겠죠. 왜 행정이 상인회를 갔을까요? 전통시장 사업이어서 있겠죠. 하지만 상인회라는 조직은 조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우주 했을 때 왜 거기를 갔어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전통시장 사업을 하고 싶었고 전통시장 사업에서 어디 지역에는 상인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먼저 상의를 드렸어요 라는 게죠. 그 구심점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큰 차이, 그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명이 계속 있으면 붙었다 늘었다는 늘 자연 발생적으로 해요. 이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 과정들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계획수립 단계 때 저희도 이제 사실 이거를 상상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 그 의제들이 맞는지 계속 확인해 보니 저희가 했던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웃을 만나고 변화를 보고 작은 사업을 해보고, 그래서 확장되는 것도 여기까지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사장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을 이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진짜로 너네들 도시재생 사업 했을 때 희망지 하는 사업하고 계획 수립할 때 확대됐니? 라는 게 질문이시지 않을까요? 저희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직능 단체들이 희망 도듬 사업이라서 희망지를 떨어진 애들이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희망 도듬을 직능 단체가 했어요. 근데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정산해야 되잖아요. 직능 단체 분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재개발하셨을 때 추진하셨던 분들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은 거의 저희랑 한 7, 8년 되니까 한 70 되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배 이만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SOS를 학부모하고 중장년층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산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학부모들이. 조그맣게, 희망 도듬 때. 4개월, 5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는 희망지 사업을 이분들이 우리가 했으니까 그럼 희망지 사업 때 신청하자라고 해서 주민 학부모 중심으로 희망지 사업을 하게 됐고요. 요렇게 직능단체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야, 그래, 민주 엄마가 한다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했는 직능단체 어르신 동네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희망지 저희가 추가 사업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텀이 벌어져서 추가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했던 게 되게 많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우리 동네 프리마켓 하고 싶어. 우리 동네 모두 하고 싶어. 모두 하고 싶어. 근데 추가 사업이 나왔네?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행정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골목을 반으로 쪼개서 애들을, 청소년 자원봉사 애들을 인해전술로 사람으로 이렇게 막아서
그 반 골목에서 프리마켓을 했는데 한 200~3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더 쫀쫀해지고 주변에 이제 참여하시는 젊은 분들, 몰랐던 분, 이분들도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광역센터에서도 기대했대요. 아, 송정동 활성화계획 가면 되게 잘하겠다. 그런데 저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체가 되게 여럿이잖아요. 활성화계획이 딱 100억이 되니까 모두 자기가 했어. 학부모는 학부모들끼리, 직능단체는 직능단체끼리. 야, 누가 희망지 갖고 왔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계획 수립 단계 때는 여러 방면으로 코디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됐던 거예요. 분화된 조직들이 이렇게 많아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광역센터에서 평가할 때는 생각보다 집약성이 없고 뭐 리더가 없고 뭐 쪼쪼쪼쪼 막 이렇게 얘기를 비판적으로 많이 했어요. 최근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서 보고 저희 코디들끼리 논문을 하나 써서 일부러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4.5년간 진짜 우리는 주민 참여를 저조하게 했나? 아니 주민들이 정말 성장하지 않았나? 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과정을 지리지리하게 겪었거든요. 막 광역센터한테 막 갑자기 갈등 조정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모든 생각보다 이렇게 과정 오면서 참여자들이 되게 많았고 이들끼리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주민 계획 수립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되기도 했어요. 주민협의체에서 나는 도시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자치회로 넘어가서 자치회 도시생 분과를 만드셔서 자기들 그분들 마음이 또 맞는 분들끼리 주민 공모 사업을 하고 주민 공모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교육받은 게 많잖아요. 들은 게 많잖아요. 아, 우리가 공간이 생기면 운영할 수 있대. 우리가 마을 기업을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대.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또 뭔가를 또 만드시고 그런 소문들이 틈을 타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옛날에 프리마켓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기업 이런 거 만들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해요. 저희는 요때의 숙제가 뭐였냐면 저희 선배한테 저희 희망지 사업한 걸 논문을 쓰게 했는데 질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논문을 쓰기 위해 설문조사에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희망지 도시생은 모르는데 프리마켓은 알아요. 아, 걔네야? 아, 그게 그 일환이야? 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참여자들이 너무 없고 실제로는 계획수립 단계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협의체를 딱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희망지 때 힘들었어. 마지막에 힘들었거든요. 희망지 자체는 6월에 끝나서 괜찮았는데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TU미 그냥 지원을 했거든요. 그 지원하는 동안 돈도 없고 공과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7개월을 버틴 거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거야. 그걸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획 수립 단계 때는 계획 수립 단계 시작해서 주민협의체를 딱 오픈하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계획 수립 단계 중반에쯤 지나갔는데 갑자기 서로 와서 내가 할게, 나 알아, 나도 할게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처음 조정을 해본 거예요. 왜 저희도 그러잖아요. 앉아서 홍보를 더해서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돼 하지만 나는 1.5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라 내가 아는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처음 오신 분들은 분명히 낮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갭 차이가 뭐가 되냐면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우리가 다 고민해봤어요. 그거 다 우리 생각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분이 자주 올까요? 안 와요. 그럼 또 센터는 뭐 하냐면 이분이 그래도 아까운데 이런 인재가 없는데 그러냐면 공모사업에 오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언저리에 이렇게 주변에 있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게 주민협의체 분들이 오픈마인드로 확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개인의 인성이 더러워서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걸 확장하는 과정이 저희는 계획 수립 때 했던 것 같아요. 지리지리하게 정말 광역센터가 막 갈등 조정으로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실제로 센터하고 구하고도 이게 조정이 안 돼서 광역센터한테 SOS도 많이 치고 그걸 또 아시는 분은 일부러 처음부터 광역센터한테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민원도 보내고 막 진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했는데 그래도 참여는 계속 있었던 거고 그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 같은 경우로 봐도 희망지 때는 특강식으로 도시재생대학 같은 걸 했지만 여러 분야별로 계획수립 때는 더 확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 저희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됐겠죠? 여기는 주민협의체에 물낀 사람들, 주민협의체는 안 들어오지만 또는 회의에는 안 들어오지만 계속 협의체에 가입해놓고 어떨 때는 어떤 회의는 공모사업하고 어떨 때는 뭐 프리마켓도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알아서 막 왔냐 그런 거 아니고요. 동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도시재생 사업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그럼 집수리는 해줘? 이게 저희 동네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저층주거지 아파트가 쫙 있었고 재개발을 가려다가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서 일몰로 해제된 지역이라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저희 때는 빗물 조성 사업, 에너지 사업, 돌봄, 공모사업 이런 걸 했고 계획수립 단계 때는 가꿈주택, 리모델링, 경관협정, 골목길 재생, 주차장 확충 사업 계속했어요. 연계로. 근데 그럼 너네 되게 많이 했겠다. 엄청 많이 했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이시죠? KT 돌봄. 여기서 돌봄 육성 사업을 저희가 TUM이 별도로 따와서 휴직 기간에 했었고 이걸 연계해서 돌봄 사업을 했지만 활성화 계획엔 담겨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욕구는 의제 확인을 했었던 거고 빗물 조성 사업, 에너지 자리 마을 사업은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저층 주거지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괜찮은 틀거리여서 시작을 했지만 연계 사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활성화 계획이 없어요. 관심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결국은 집수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서 가꿈주택 사업을 정말 많이 했고 가꿈주택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 나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골목길 재생인데 골목길 재생이 가꿈주택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의 메인 주도로 가꿈주택하고 골목길 재생 사업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주민들이 공모사업도 오고 주민협의체에 가입도 하고 그중에 재밌게도 그렇게 발굴됐던 분이 대표님으로 뽑혀서 약간의 구심점을 잡는 역할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골목길 단위로 생각보다 모이는 게 저희 동네는 괜찮은 거예요. 해보니까 골목길끼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라인끼리는 괜찮아. 근데 이 라인만 조금 벗어나면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골목 단위 모임을 하는 걸 활성화 계획에 이제 담았던 거고 사실 경관협정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경관협정이라는 건 혹시 아세요? 이게 협정을 다 맺어야 돼. 막 사인을 해야 돼. 법이 아니지만 우리들끼리 협의를 해야 돼. 그게 잘 안 돼서 사실 그거는 활성화 계획에 담지 않았어요. 나중에 추후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고요.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 했어요라고 하면 한 줄로 끝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문조사 되게 여러 번 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2번이나 3번이나 했구나. 그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중간에 골목길 사업도 하고 가꿈주택을 하니까 새로운 주민들이 발굴되고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네, 이런 과정도 이제 주민 의견들을 이런 방식도 통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 시점에 이분들하고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진짜 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계속 보완을 했고 마지막에는 뭐 통장별로 상인별로 나눠서도 의견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을 도시재생 대학 안에서도 교육 안에서도 거기 온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거든요. 도시재생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어서 별도의 또 계획 수립 과정들을 별도로 가졌고 주민 워크숍이라고 해서 사실 이분들이 지금 저희 주민협의체 거의 대표님들이에요. 운영진들이에요. 운영진들만 따로 또 했어요. 근데 따로 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은 계속 말 나오는 것들은 의제들은 골목길,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차장, 그다음에 집수리 이런 것들은 계속 연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계속했죠.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과 그러니까 연계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주민들이 의견이 다르니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나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앞에 로드를 보시면 똑같은 일을 더럽게 반복을 여러 번 해요. 진짜 코디님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을 해요. 온라인 교육, 뭐 공모전 계속. 이 과정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야 여기에다가 도로 넣으면 돼, 여기다 뭐 하면 돼 이러면 솔직히 약간 비하하는 거지만 도시계획 전문가가 현장 한번 쭉 보고 100억에 맞춰 사업계획 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나한테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정말 잘 쓰는 마중물 사업이어야 되니 실제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의견들을 여러 군데로 들어보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계속 과정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계획을 요즘에 요거 PT 만들면서 계획을 또 봤더니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상인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요 길보다 조금 작은 마을버스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는 뭐 엄마들의 50, 60대 어머니들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야 어깨를 부딪혀서 갈 수가 없었어 이랬는데 지금은 빈점포가 많고 들어오는 것들은 배달 전문 업체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상권 관련돼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인들이 안 모여서 그때 당시에는 상인들의 욕구가 이렇게 응집되지 않아서 사실 상인 사업을 못 넣었는데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넣어야 됐었던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 재생을 이렇게 골목 단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현장센터 또는 주민협의체가 설명회를 해요 하고 이 공간에 모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공지 뿌리고 골목에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아지는 신앙 듣는 거지. 뭔데? 그래서 골목 단위의 모임을 되게 많이 근데 그걸 그냥 골목 단위의 모임을 하면 안 되니까 이슈가 저희는 골목길 재생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집소리랑 연동해서 같이 이제 갔던 거고요. 주차장 확보도 어느 지역이나 주차와 쓰레기는 지구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도 계속 검토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이긴 해요. 예,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지식산업센터에 저녁에는 우리한테 여기 밑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 저녁에는 우리한테 저리를 주는 거 성동 세무소가 있는데 성동 세무소에 뭐 저녁에 개방하는 거 뭐 별거를 다 하고 조사도 다 하고 실태 조사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진단을 하고 우리 진짜 그 정도로 확충해서는 우리 동네 택도 없어요라는 말을 하려면 실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실태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법 주사를 전추 조사를 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월, 수, 금, 토 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평균 내보면 불법 주차가 보통 공공에서 공공 그 주차 서비스라는 공공 행정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공공에서 보면 우리 뭘로 기준하냐면 우리 동네에 송정 1동에 차량 등록 대수는 300대. 그런데 우리가 공공에서 지금 공공 주차장으로 둔 데는 200대. 100대면 되면 되겠다. 현실은 나는 주소는 송파구에 있는데 엄마 집에서 지금 애 때문에 여기서 잠깐 살아. 그래서 남편하고 우리 집이 엄마 집에 차가 원래 한 대 있고 어떨 때는 나도 오고 남편도 와서 따로 와서 차가 3대가 있어.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면 보통 곱하기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뭘 했냐면 주민들이 그냥 불편하다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조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협의체랑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공유를 했지만 아직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앞선 사례는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 간단한 것들은 해보면서 이건 진짜로 활성화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안 넣어야 되는 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괄코디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얘는 중심시가지역이라서 골목길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에요. 내년까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에요. 얘네 목표는 일자리겠죠? 우리랑 다르게. 이제 그 사업인데, 이런 멋진 마스터 플랜도 있고, 제가 이제 했던 건 뉴딜 사업은 계획 수립된 다음에 주민들을 모집해요. 거의. 그러니까 서울은 계획 수립 과정부터 전초 단계부터 계속 같이 한다고 하면 이제 국토부도 바뀌긴 하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미 주민협의체도 구성돼 있었고 행정이 뽑은 그리고 활성화 계획도 딱 정해져 있어서 근데 그 활성화 계획을 보고는 절대 제가 뭘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 욕구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 이 프로세스로 갔어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현장 진단 분석을 별도로 했어요. 그 예시가 상권 분석을 별도로 이렇게 했어요. 용역을 줘서. 그랬더니 약간 아구가 주민들한테 인터뷰했을 때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손님 모객층들의 층도 좀 알 수가 있었고, 개별 점포의 매출액도 알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뭘 지원해줘야겠다. 아, 기존에 있던 중기청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좀 섰던 거라서 이런 별도의 조사들을 연구를 따로 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자체 센터 안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했어요. 모니터링, 연단위 모니터링을 이제 했는데, 얘는 활성화 계획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워놨던 활성화 계획 그 지표고, 이 지표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지웠어요. 자체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계획 수립할 때 목표 지표 확인하시라고. 나는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갔어요. 수립된 계획을 받았으니까 저희 나름의 지웠고, 매년 연차별로 이런 모니터링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주민협의체 외부 전문가, 그 외부 전문가는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우리 동네를 계속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선임해서 지금 4년째 같이 가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약간의 외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나? 우리끼리는 되게 힘드니까 잘한다 그러거든. 우리 잘하잖아 이러거든. 근데 그분들이 오면 되게 별거 아닌 질문을 확 하는데 그걸 놓치고 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과정들을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점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 수립할 때도 이 평가 지표를 분명히 보시라. 용역사가 오늘 짜와서 그래 도면 딱 보고 좋아 이대로 돼서 탁 덮으시지 마시고, 거의 맨 뒤에 있는 평가 지표를 한번, 이게 우리가 하려는 거거든요. 100억 갖고 이거 하려는 거거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대로거든요. 저희가 짜집지 않은 상태인데 되게 많아요. 진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시겠지 않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문가라면 남양주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쟤네 뭐 하려고 4년 동안 5년 동안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구나.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지, 도면에 그 사업이 있는지,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또 하나는 그 사업이 진짜 추구하는 목표가 어떻게 지표로 몇 개 됐는지를 한 번씩 보셔서 이게 3자가 구분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한 3년 차쯤 등장해서 참여한 주민이 아니 근데 대표님 왜 계획 수립할 때 있었어? 있었어. 근데 왜 그런 건 안 했어? 그런 거 검토도 안 했어? 왜 그래? 이 말을 할 때 네 맞아요. 저희 검토했는데요. 그거는 지금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이런 거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거는 저희 도시행 끝나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과정에 센터 보고 좀 SOS 쳐서 연계 사업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봐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실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 아이가 중학교일 때, 초등학교일 때, 고등학교일 때 다 틀리다고. 그러면 다 사람마다 틀린데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4년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가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붙여서 가는 형태로 갑시다 라고 합의할 때도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이 모니터링 때 전문가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한테 짜자자자 얘기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되고 이런 평가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평가 지표가 많은 것 같아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저희가 알아서 센터가 디펜스 할게요. 이런 지표를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합의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벽골마을에서 제가 이제 차관을 했던 건, 사실 저는 전통시장 연계형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전통시장 연계형을 만들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서울시가? 별걸 다 했네 이런 생각했었고요. 재작년에는 그냥 도시재생이지 무슨 전통시장 연계형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예를 들어 어디죠? 서촌에 있는 시장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시장은 다른 거죠. 같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인회여도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남양주하고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화곡 1동에 있는 신월 1동에 있는 전통시장은 골목 상권 정도의 개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여기를 왜 살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그 전통시장은 옛날에 무슨 기능을 했지? 옛날에 약간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저희도 경험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경험한 거지만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시장 기능도 하면서 이 두 기능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의미 있겠다. 근데 되게 어렵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체가 상인, 주민 두 분류가 있는데, 사실 상인하고 주민하고는 욕구가 틀려서 똑같은 사업비 안에서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은 생각이 서울시가 꾸렸을 때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챙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안했잖아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고 여기서 얻을 거를 중에 포커스를 가지세요 라고 했는데, 이 4가지를 다 챙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 앞에 거와 이 가운데 거를 먼저 챙기시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딸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계획 수립 단계 때 뭘 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잠시만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에 대한 연령별, 상인별 의견을 되게 많이 조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상인 안 해봤어요. 남양주에서 처음 이제 4년 차로 해보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10평짜리 혼자서 하거나 부부가 하거나 되게 소규모고 영세한 업체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거와 업종별로 상황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녁 장사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옷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커피 파는 사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인별로도 조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 거주자 연령별, 제가 코디님한테 연락을 듣기로는 1인 청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이들, 초등학교 그때 아이들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근데 또 초등학교도 재밌는 건 저학년과 고학년의 욕구는 필요한 공간이나 니즈도 다를 수 있어서 좀 세분화돼서 이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 분명히 이렇게 같이, 그래, 상인도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안 보이긴 하는데, 송정동에서도 저는 주민조사원을 쓰고요. 주민조사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마지막에 다 오픈해서 선생님이 저랑 면담할 때는 다 필요 없고 공원만 져주면 돼라고 했는데, 공원은 순위에 안 나와요. 이거를 계속 확인했어요. 근데 진짜 주민들의 욕구는 다른가 봐요. 대다수의 욕구는. 그 과정을 계속 가진다면 저는 요것들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르구나를 인정할 수 있게 좀 그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워크숍, 설문조사, 인터뷰, 여러 개의 방법들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권을 활성화해라는 개념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동네 슈퍼마켓을 갈 때 사는 거와 홈플러스를 갈 때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골목 상권으로 전통시장을 세팅하고 그 기능들 중에 상권만이 아니라 여기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좀 가져가면 조금 더 이 사업의 본사업과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라는 이해관계에서의 충돌과, 그리고 전통시장이 계속 어떻든 쇠퇴할 텐데, 온라인 플랫폼을 있어서 계속 쇠퇴할 텐데, 이 동네의 기능들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들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지 않을까?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울시 있을 때 장이 담당이었는데, 장이 도시재생 지역 안에도 그 옛날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뭘 했냐면, 거기가 딱 삼거리여가지고 애들 놀이터 했어요. 코너 자리에 삼각형의 13평짜리가 있었는데, 상주활동가가 가끔 가는 형태로 해서 거기 뭐 했냐면 애들 놀이터. 어느 놀이터냐? 학원 가기 전에 30분 때우는 놀이터.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기능으로 오히려 상권을 제가 활성화하려고 했으면 택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장이 뉴타운 구역이라서 옆에는 막 헐고 있고, 그리고 여기 분들은 어디로? 월곡으로 가면 모든 서비스가 다 있는데 굳이 여기 동네에 살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조금 연계를 하면 실제로 경쟁력도 있고, 또 하나는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의 고민들도 같이 합일점을 이루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조사해야 되는 건데 상권 실태 조사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상권 실태 조사하면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요. 상인들이 싫어하시는데 매출액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요. 뭘 지원해줄지 이분들의 욕구가 뭐일지 알아요. 뭐였냐면 저 남양주 같은 경우는 조사를 딱 했더니 이분들이 왜 욕구가 없을까? 내가 그렇게 다 지원해준다는데 반응이 없을까 했더니 60대 노부부가 1년에 8천 정도 버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 동네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8시 이후엔 다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한 12시부터 한 7시, 6시까지 시간도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으로 모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노년에 딱 이 정도면 좋아. 우리 둘 인건비 벌고. 그러니 막 우리가 이거 해요. 증기청 사업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소보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인회가 구성이 되긴 했는데 도시개인 사업에서 어떤 욕구였냐면 젊은 분들 타겟으로 했어요. 젊은 분들, 어느 분들? 50대. 60, 70대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딱 그냥 노부부가 하기 딱 좋아. 그래서 그런 욕구 조사를 하실 그런 욕구가 되면 그분들한테 뭘 제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차피 세태하는 건 똑같고 이분들이 지금 당장 그만둘 거 아니고 나는 여기서 그 정도의 수입을 바라면 이 동네 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조금 바꾸는 건 어떨까요? 나쁘지 않거든. 내 가게에도 부동산 가격도 그 다음에 지역이 쇠퇴하지도 않으니 나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재산 가치도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런 방식을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명한 계획 수립. 솔직히 말하면 현명한 계획 수립 잘 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제 지리 전공이어가지고 도시 공부한 지는 이제 한 16년, 17년 되고 실제 행정에서도 해보고 똑같은 일을 나와서도 해보고 했는데 할 때마다 이건 놓쳤네, 이건 안 했네 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3자적으로 신혼일동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 생활권자들의 욕구를 좀 디테일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다. 한 타임에 안 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완벽하게 한 타임에 안 되더라고요. 아까 송정동도 보듯이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상권 분석처럼 실태 조사를 정량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상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것도 했었어요. 여가 활용 조사라고 해서 실제로 공간이 생기면 너는 이 동네에서 무슨 여가를 즐기고 싶니? 그러면 주민들이 막 그래, 수영장? 얘기해요. 근데 수영장은 그 정도의 범위는 신원 1동이 아니라 양천구가 신경 써야, 강서구나 구 단위로 신경 써줘야 될 건 거고, 그럼 동네에서 쓰레빠 끌고 뭐 하고 싶어? 그걸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런 여가 활용 조사도 별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4년간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까 말한 평가지표 한번 검토해보세요. 평가지표, 사업비, 마스터 플랜이 3개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오늘 합의한 놈은 안 나오고 내일은 다른 놈이 오는데, 맞아요. 그래도 계속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도 쓰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기고 공지도 계속하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 좋겠다. 네, 활성화 계획은 만병통치 아닙니다. 100억 되게 큰 것 같지만 작습니다. 생각보다 연기사업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송정동은 여전히 100억 안에 주차장 해결 안 돼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고물리를 쌓고 있습니다.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그리고 저희도 쓰레기 정거장, 그 골목 단위별로 관리사 이런 거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그게 공공근로 일자리랑 계속 지속되려면 연계돼야 돼서 일자리 거랑 계속 얘기하는데 일자리 건 아니야. 내년에 사업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래가지고 합의가 아직 못 돼서 2가지. 쓰레기 문제,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솔직히 과제예요. 자율주행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 문제라 이런 거 4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협업사업입니다. 행정만 잘한다고 되지 않고요.
센터만 잘한다고 되지 않고요. 주민이 잘하는데 아유 이것들이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진도가 안 나가. 누가 하나 잘한다고 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지역에 100억이라는 돈과 행정적 인적 자원과 전문적 인적 자원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불안하면 규모를 작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연계사업까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진행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희망지 이렇게 잘했는데 기획수립 단계 때 주민협의체 아무도 안 모여서 우리 잘못했구나. 아닙니다. 그 경험들은 진짜 남습니다. 뼈에 남습니다. 그래서 주민조직이 10명이지만 5명이지만 지속적으로 갔을 때 행정들과 계속 협의할 수 있는 구조로 남는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차장 건설할 것까지 못 봤어. 그리고 주민협의체 나왔네? 아쉽겠지만 그래도 다 남아서 이 동네에 뿌리를 남길 테니 계속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